안녕하십니까. 네, 시커먼 TV 정치 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손님을 특별한 장소에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바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열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화곡동에 왔습니다. 화곡시장 한가운데에 지금 저희가 있고요. 오늘 맞이할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갑 위원장 권태큰 위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위원장은 여기 강서구 우리 그 재보궐선거 때 오셨었죠? 왔죠. 예. 예, 그때 좀 분위기가 좀 어땠었나요? 상당히 놀라웠었죠. 왜냐하면 저희 대구에서 느꼈던 이제 주민들하고의 관계 문제하고 저희들이 당원들이 이제 버스 한 대를 맞춰서 처음으로 왔었거든요. 조직적으로는. 그래서 바로 이거 화곡 본동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주민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진견 찍는다고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대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 열기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우리 대구 경북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대구 경북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의 그러한 염원을 받아 안고 오늘 저희가 대구 경북 민주당 위원장님들의 외침을 주제로 이야기할 텐데 지금 이제 총선이 오늘부로 127일 남았습니다. 127일 이후면은 22대 총선이 시작하는데 최근 선거제 개편을 앞두고 상당히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계신 권태큰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금 전에 대구에서 이곳 서울까지 오셨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당 활동을 한다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떠신가요?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 걸. 그래서요. 오래전에 떠난 연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끝없는 몸부림 이런 걸까 싶어요. 너무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무슨 뜻이죠? 예. 사실 이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구는 전국에서 야성이 가장 강한 도시였거든요. 대구가요? 네. 우리 오 대표님 잘 아시지만 일제시대 때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셨던 석주 이상영 선생이 안동분이에요. 임청각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 임청각의 주인이 이상용 선생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최초의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던 단체 대한광복회라고 했습니다.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것도 대구 달성공원이에요.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민족 저항시인 이육사, 이상화 이분들의 고향도 대구였습니다. 그만큼 대구는 항일의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항일의 도시였던 대구에서 그러나 이제 민주당으로 현재는 2023년 오늘은 좀 힘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떠난 연인을 기다리는 끝없는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 게 해방 이후에도 대구는 들어보셨을 9월 총파업 10월 민중항쟁 전평 40년도에 미군정이 식량 배급을 중단을 해버려요. 식량을 배급하는데 쌀 가마니 안에 모래를 넣어서 배급을 하거나 이런 일이 이제 있으면서 그 시민들께서 살을 달라고 하는 항쟁들을 벌였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독재를 하야시켰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바로 대구의 2.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러한 이제 역사들이 가장 살아있는 곳이 대구의 정신이었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집권을 하고 두 번의 인민혁명당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무려 9분의 그 진보적 인사들을 사형 선고를 하고 다음 날 새벽에 바로 학살해버리는 사형을 집행해버리는 사법 살인을 저지르죠. 그러한 아픔이 대구 경북의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들이 그런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골로 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골로 간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 골로 간다는 그 골이 네. 대구에 있는 가창골이에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 당시에 대구 형무소에 있었던 수많은 이제 재소자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을 소위 말하는 학살을 해버려요. 보도연맹. 그래서 경상 코발트 광산이라든가 가창골에 네. 끌고 가서 네. 생매장을 하거나 네. 총살을 해버려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던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똑똑하면 죽는구나. 네. 네. 말을 잘해도 죽는구나. 네. 권력에게 저항을 해도 죽는구나.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게는 네. 살아남기 위한 인식으로 자리에 잡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구가 상당히 전국 최고의 야성을 가진 도시에서 좀 보수적인 도시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민주당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뭐 총선 출마나 뭐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의 본질에는 가장 진보적이고 야성이 뛰어났던 대구를 복원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대구에서 민주당을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 대구 경북이 안고 있는 아픔과 역사를 좀 함축하신 그런 표현 말씀이셨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네, 역시 그래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권태승 위원장님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약간 설명드리면 그 학생운동 영남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하셨고 이후에 이제 노동운동도 꽤 좀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제 아마 민주노총 대구 지역 본부장까지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아마 그 당시에 민주당은 약간 이게 좀 진보 정당이라기보다는 그런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보수 정당으로 보였을 텐데 어떻게 이제 민주당 위원장까지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에요. 네. 민주개혁 정당이죠. 민주개혁. 네.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을 하고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석사 과정을 했었거든요. 하고 있는데 99년도에 네. IMF가 터지고 한국의 노동시장이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노동자들이 확산이 돼요.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단기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현장에 가 계셨던 선배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형태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에 취직을 하면 정년 때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예전엔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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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40, 50이 되어서 공장 생활 오래 해서 돈을 좀 모아서 나도 이제 노동자 말고 통닭집 사장하고 싶어.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 아니고서는 예. 정년이 보장되는 시절이었는데 네. 이제 비정규직이 만들어지면서는 새로운 유행이 네.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이제 석사를 마무리하고 저한테 비정규직 관련된 사업을 꼭 좀 맡아달라라고 해서 제가 99년도부터 이제 민주노총에 네. 몸을 담기 시작해요. 그래서 20년을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민주노총에 파견도 갔다가 네.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제가 이제 현장을 그만둘 때는 네. 민주노총 본부장을 하고 그만두는 그런 시기였죠. 네. 그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하시면서 학생운동 하시고 이후에 이제 비정규직 관련된 노동운동 한 20여 년 하시고 이제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네네. 대구 달서 갑 위원장으로 좀 활동하고 계신데 이제 오늘 127일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역구는 뭐 이미 다 전쟁터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지금 이제 중앙 언론에서는 선거제 개편 쟁점으로 지금 논쟁이 한참 뜨겁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권태승 위원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많이 활동도 하시고 목소리를 내고 계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관련된 활동으로 국회를 다녀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의 전 정책위 의장을 했던 뭐 김민석 의원, 또 네. 강덕구 의원, 그리고 그 소장님이 성함이 최병천 네. 네, 소장님하고 대구 경북 시도당 위원장님들 그 지역위원장 몇 분이서 선거제도 관련된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금
저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과제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거죠. 네.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제와 이중 등록제 두 가지를 우리 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당론으로 모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의 필요성을 나누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선거제 개혁 관련돼서 이제 뭐 아시는 정치 고관여층들은 좀 관심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지난 21대 총선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비례제 선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몇 가지 논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253개는 지역구에서 한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47석을 비례의석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47개 비례의석 중에 30개의 비례의석은 지역구 당선 숫자와 네. 연동해서 배분하는 연동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 의석은 전국적으로 각 정당들이 득표한 득표율만큼 균형으로 배분하는 n분의 1로 배분하는 병립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부르기를 연동제와 병립형이 혼재되기 때문에 준연동제 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21대 때 선거제도를 확정하면서 그 방식은 21대 총선에 한해서만 네. 사용을 하고 내년부터 진행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 47석 모두를 연동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는 그렇죠. 그 47석의 비례의석 중에 30석에 한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하고 연동형 한다. 그래서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불렀다면 내년 이제 2024년 내년 총선에서 47석 모두를, 전체를 예. 연동형으로 한다. 그렇죠. 요 차이가 좀 현재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관련된 간담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험지 중에 험지인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시면서 누구보다 이 비례제라든지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많이 좀 절감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제가 듣기에는 뭐 권역별 비례제 이런 거를 많이 최근에 주장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좀 이거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권역별 비례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7개 비례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은 연동형이 아니라 이전에 20대부터 까지 진행되었던 병립형으로 네. 47석 배분 방식을 되돌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 일부 이탄 의원을 비롯한 73명 정도 의원들은 연동형을 유지를 하면서 위성정당 문제가 지난번에 심각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성정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내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연동형의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드느냐 네. 이게 좀 쟁점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견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위성정당 방지를 이야기하시는 우리 국회의원분들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네. 선거는 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연동형으로 47석을 모두 적용해 버리면 대구 경북의 지역주의, 네. 호남의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권역별 비례제인데요. 네네. 왜 권역별 비례제를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네. 선거제도를 네.
병립형으로 복귀하는 거나 네. 연동형의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네. 합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 서로 각각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일부 이제 분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만은 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불과 이제 선거가 4개월 조금 더 남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버리면 네. 패스트 트랙을 이제 시켜야 돼요. 네. 이 기간이 6개월인데 보장이 안 됩니다. 아,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실현이 안 될, 합의가 안 될 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선거제도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킬 수 있는 것. 특히 네.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의 핵심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근역별 비례제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구 경북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네. 2015년도에 네. 중앙선관위에서 대한민국 선거제도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제출했던 안이에요. 2015년도에. 15년에. 네. 네. 그리고 작년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뭐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 안이거든요. 내용은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은 47개 달을 네. 전국적인 비례로 배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47석을 이제 비례하는 게 이제 현행 제도죠. 그렇죠. 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지 말고 네. 근역으로 비례석을 나누어 주자. 전국을 권역으로 나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근역별로 비례석을 나누자라고 네. 해서 근역별 비례제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디자인도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을 3개 근역으로 나눈다. 네. 근역은 남북권, 중북권, 수도권. 네. 남북권은 부산, 울산, 경남의 전라도와 제주도. 불경의 호남과 제주, 그렇죠. 남북권. 그게 남북권. 네. 중북권은 대구, 경북과 충청도, 강원도. 대구, 경북, 충청, 강원을 중부권. 그렇죠.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 수도권. 이렇게 3개 근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이제 의석들도 네. 시뮬레이션을 지금 해놓고 있어요. 아. 어떤 거냐면 47석이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일극화 문제거든. 네. 그러니까 지역으로 내려오면 지역은 인구 소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례의석을 인구수로만 나누게 되면 벌써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의석도 당연하게 네.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나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비례 배분이 네. 잘 안 되는 거죠. 네. 취지가 살지 네.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인구 가중치를 적용을 좀 하자. 인구 가중치.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현행법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17만 명부터 하나의 선거구를 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2배수 밑으로 네. 17만 곱하기 2하면은 34만이잖아요. 34만 34만 밑까지를 미만. 네. 하나의 선거구로 구역을 정할 수 있어요. 네. 34만이 넘어서면은 선거구를 분구를 해야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1대 1.99999 네.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은 네. 현행 법을 어기지 않는 방식이에요. 어. 그래서 수도권을 1로 놓고 네. 나머지 지역을 네. 1.99999까지 네. 가중치를 줘서 네. 비례석을 배분을 하면 네.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앞에 말씀드린 3가지 경역에 네. 비례석 배분한 숫자까지도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수도권은 18석, 네. 중부권은 15석, 네. 중부권은 14석, 14석, 남부권은 15석. 15석. 그럼 전체가 47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3개의 근역으로 나누고 비례의석 47석을 수도권에 18, 중부권에 14, 남부권에 15로 네. 배분하는 방식. 이게 근역별 비례제의 핵심적인 이제 디자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번만 좀 설명. 지금 시청자들께서 지금 그나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 총선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냐, 연동형을 가냐, 위성정당 문제를 어떻게 하냐, 요 쟁점만 있는데 지금 권태흠 위원장님이 지금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권역별 비례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이제 그 남부권, 중부권, 수도권으로 수도권. 그래서 지금
지금 논쟁에서 좀 세계관요. 약간 제외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지방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역주의 타파나 그런 수도권 이외의 지방의 이런 그 정치적인 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중앙 언론에서는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권태금 위원장님이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권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네. 보통 우리는 호남권, 예, 예. 영남권 이렇게 네네. 이제 이분 호남, 영남, 충청 뭐 이렇게 나눌 텐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호남에다가 부울경을 합쳐서 그렇죠. 네. 남북권으로 하고 TK는 충청이랑 강원은 약간 이게 일반적인 국민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약간 좀 예. 예. 2015년도에 중앙선관위에서 제안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6개 근역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예컨대 영남의 경우에도 대구 경북의 별도 근역, 부산 울산 경남을 별도 근역 이렇게 해서 6개 근역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제출했었는데 네. 올해 들어와서 이제 근역별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배분되는 네. 비례석이 너무 작아져요. 네. 그래서 근역에서 비례석을 배분하는 양도 작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거대 양당이 독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근역에 충분한 의석을 배분하고 첫 디자인은 연동제를 하면 네. 훨씬 더 소수 정당들에게도 비례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그 한국 정치의 고질 중에 하나가 또 이 중앙 집권적 정치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진보 정당, 뭐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네. 모든 정당들은 중앙의 당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이렇게 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긴 하지만 정당으로 들어오면 네. 당 대표의 권한이 막강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관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치 권력도 분권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근역으로 배분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 효과를 만들려고 그러면 3개 정도의 근역에서 네. 조금 수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도의 비례석을 배분하는 것이 훨씬 더 취지를 적용하는데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고민을 우리 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제 호남, 뭐 영남 이렇게 해서 한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 상식인데 그렇게 하면은 비례 의석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소수 정당에게 그게 돌아갈 의석이 수 있는? 돌아갈 네, 의석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게 좀 약간 좀 낯설긴 하지만 남부 중부 수도권으로 해서 한 14, 5석 이상을 비례가 배정되게끔 한다 취지인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권역별 비례 아직도 이제 뭐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하긴 할 텐데 권역별 비례제를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네. 거대 양당들이 비례석을 독점할 가능성이 월등하게 크죠. 네. 그죠. 네, 지난 20대 총선 이전으로 가는 그렇죠.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연동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연동형으로 가는 이유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고 그리고 참 확대시키고 보장하고. 다당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이제 설계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왜냐 그러면 좀 대한민국에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네.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소수 정당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옛날에는 뭐 민주노동당이었을 테고, 네네. 예, 뭐 최근은 뭐 진보당, 정의당, 뭐 그렇죠. 녹색당, 무슨 뭐 기본소득당, 그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뭐 소수 정당들과의 그 연합 정치, 다당제 네네. 이런 정도의 이제 구상이 되려 그러면 네. 정책이나 또는 노선이나 네. 당의 강령이 차이가 나는 이러한 이제 정당들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한 정당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연합 정치로 가는 것이 원래 지금 연동제의 취지에 맞는 방식인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년에 연동제를 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더라도 네. 저는 소위 우리가 진보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정의당이나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들이 네. 원내 교섭단체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네.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지난번 21대도 봤지만 위성정당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도 이준석 신당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민주개혁적인 스크럼 안에서는 네.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네. 변희재 등과 함께 윤석열 심판당, 윤석열 탄핵당 가칭을 네, 네, 네. 창당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조국 신당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네. 이런 정당들이 내년에 네. 비례정당 띄우게 되면 저는 국민들께서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진보 정당들보다가 네. 훨씬 더 많은 표를 그러한 정당들에게 줄 거라고 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책의 차이를 갖고 있는 노선의 차이를 갖고 있는 이러한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와서 네. 다당제를 형성하고 연합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네. 국민의힘과 몇몇 당, 네. 민주진보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몇몇 당 네. 이런 당들이 네. 국회 의석을 점유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디자인은 좋지만 네. 현재 한국 정치 구조나 권력을 놓고 싸우는 전쟁 같은 총선 과정에서는 네. 그러한 것들을 구현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번 방송 때도 잠깐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최병철 소장님하고도 비슷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탄 의원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안하고 계신 위성 정당 금지 법안이 기본적으로 위헌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냐. 정말로 지금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거 과연 그게 막을 수 있냐. 이런 실효성에 있고 더 중요하게는 이게 과연 처음에 그 연동형제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소수 정당이나 우리 사회의 그런 그 소수의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양한 정당 이준석 신당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당들이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퇴색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걱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뭐 과거에 민주노동당을 했었었는데요. 네. 실제 저는 이런 고민도 있는 거죠. 왜 이 진보 정당에게는 네. 비례 의석을 통해서만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냐.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과거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권영길 의원 네. 그리고 노회찬 작고하신 네. 노회찬 의원님 그리고 지금 뭐 울산에도 있는 구청장을 하고 있는데 김종원 의원, 윤정호 의원, 네. 뭐 심상정 의원 네. 이런 분들은 강기갑 의원도 있었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다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럼 좀 적어도 진보 정당들이 또는 소수 정당들이 원내 진입할 수 있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것은 그 소수 정당의 후보들도 지역구에서도 당선될 수 있는 네.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 부분은 여야의 네. 253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밖으로 챙겨서 딱 막아놓고 네. 겨우 47석의 비례수를 가지고 네.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럼 최근에 주장하고 계시는 이 권역별 비례제 더하기 네. 이중 등록제 이것도 역시 좀 아직 좀 생소한데 네. 그게 그렇죠. 이중 등록제까지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좀 반영이 될까요? 그 진보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문제하고 네. 이중 등록제는 조금 다른 좀 다른 영역의 건가요? 이제 이렇게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 그러면 세계 권역으로 나누면 일단은 지역주의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하겠지만 네. 70년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네. 단초는 확실하게 열립니다. 아. 왜냐 그러면 이 권역별로 해서 그 권역에서 각 정당들이 받은 득표율만큼 네. 비례의석을 권역별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부권을 예를 들면 중부권. 대구, 경북, 충청, 강원이 14개의 비례의석이 배분이 돼요. 네. 그럼 그 권역에서 네. 각 정당들이 받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연동제로 가냐 네. 병립형으로 가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네. 그러한 시스템을 바꿀 수만 있으면 네. 앞에 말씀드렸던 중앙집권적
정당 정치도 네. 지방 분권형으로 바뀔 뿐더러 네. 호남이나 영남에서 네. 특정 정당이 독점해왔던 네. 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조금 이제 뭐 검토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경험했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정당의 역사를 보면 네. 과거에 네. 울산 네. 그리고 경남 창원 네. 이런 지역들은 진보 정당들의 세가 되게 높았던 지역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들을 소위 진보벨트라고도 불렀었거든요. 그랬죠. 그런 지역에서는 그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이 네. 당선이 되신 거예요.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저는 예컨대 네. 남부권에 있는 부울경과 호남, 제주 네. 이 남부권에서는 네. 지금도 김종훈 그 울산 동구청장이 네. 진보당 소속인데 그랬죠. 구청장은 당선돼서 그 구청장을 하려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한 20% 정도까지 물론 진보 정당이 어떻게 연합하고 힘을 모으느냐 하는 과제는 그분들에 계시지만 네. 그것을 만들면 저는 20%까지도 정당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남부권은 15개 비례석이 주어지니까 네. 병립형으로 최악의 경우에 네. 병립형으로 되더라도 네. 진보 정당들이 남부권에서 3개 정도 의석은 어, 선거 때마다 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네. 만들어지는 게 권역별 비례제예요. 네.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 시뮬레이션들을 막 돌리는 게 좀 나오더라는데 그냥 지금 그 하고 계시는 분들은 병립형일 경우, 연동형일 경우, 연동형인데 위성 정당을 민주당이 만들 경우, 만들지 않을 경우 이 정도 범위 안에서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 같고 지금 권태흠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와 별개로 우리나라를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세 개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비례제를 적용했을 경우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그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과 간담회에서는 좀 어떻게 좀 얘기들이 나왔나요? 뭐 그분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이제 이렇게 의견들 주셨고요. 사실 이제 구체적인 사항,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과 취지를 다 왜곡을 시켜요. 왜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70년 동안 가장 절실하게 정치권에 요구한 것은 정치권이 지역주의를 타파라라고 하는 명제였거든요. 네. 그럼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국민들의 명령이 있는데 네. 지금 47석의 비례석을 병립형으로 하든 연동형으로 하든 네. 이 방식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병립이냐 그렇죠. 연동은 지역주의 타파와는 전혀 무관한 방식이에요. 무관한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니 어떻게 뭐 국민의힘이든 네. 우리 민주당이든 지역주의 타파를 가장 중요하게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왔던 네. 정당들이 지역주의와 전혀 무관한 네. 방식만 이야기하고 있냐. 네네. 정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의 가장 큰 희생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고 인생을 바치셨잖아요.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제가 필요하다. 석패율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었나요? 그럼 우리 민주당이 네. 이 대통령 세 분의 네. 정신을 계승하자 그러면 네.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네.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현재는 예. 제도라는 것이 100% 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가장 네.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네. 저는 명확하게 네. 권역별 비례제가 네.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거다라고 네. 확신을 합니다. 예. 이건 제 개인적인 말도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관위의 안도 그랬었고 사실 이 쟁점이 확 병력 그 연동형으로 가냐 병립형으로 가냐 하는 논점이 뜨기 전까지는 네. 수많은 분들이 네. 권역별 비례제를 언급하셨어요. 아. 언론에 잘 안 나왔지만 네. 예.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뭐 사실 한 1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네.
그 정치 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도 만들었었거든요. 네, 작년에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리고 올 4월달에 네.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 내용들 보시면 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네. 그리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도 보장하자.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법으로 대선거구제와 더불어서 네. 가장 많이 검토가 되었던 게 네. 근역별 비례제예요. 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지금 그 이야기는 싹 그냥 샷다 마우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 정치 개혁의 핵심은 지역주의 극복이고 네. 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현 상태에서의 선거 제도는 네. 근역별 비례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저 보셨다시피 지금 너무 이제 그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역주의 타파 의제가 지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그렇죠. 같고 권태흠 위원장의 말씀처럼 권역별 비례제에 물론 완벽한 제도가 현재로서는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현재 말씀하셨던 권역별 비례제의 그런 장점들이 좀 발휘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좀 관심 갖고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선거제 개혁 얘기는 요 정도로 좀 줄이고 오늘 바로 어제였죠. 좀 정치 현안 이야기 좀 토크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였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께서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제3지대가 가는 거냐 아니면 무슨 뭐 국민의힘 뭐 입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최근에 뭐 제3당 그리고 내년 그 총선을 앞두고 뭐 이낙연 우리 그 전 총리님의 그런 거취 발언까지 합쳐지면서 지금 정치권에 좀 너무 많은 뉴스가 최근 며칠 사이에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뭐 원외위원장이시고 이제 험지 중에 험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정말 밥갈이 하고 계신 권태흠 위원장님은 이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네. 험지 중에 험지는 라고 알려진 저희들이 쓰지 않아요. 아예 안 되는 지역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해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대구도 변하고 있고 네. 우리 대구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 경북에 있는 정치인들 네. 특히 우리 오 대표님 좋아하는 영천청도 이영수 네, 이영수 위원장 정말 열심히 바꿔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영수는 내년 될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도. 진짜로요? 희망이지. 희망으로. 네. 왜냐 그러면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네. 지역에서 바꿔를 하고 있고 네. 내년 내후년 뭐 다음번 선거 가면 네.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이나 또 진보 정당을 하는 분들도 네. 당선을 목표로 하는 실제 당선이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지역으로 갖고 가고 싶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험지가 아니라 전략지다라는 말씀을 꼭 정정하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은 험지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지역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페이스북 그저께구나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상민 의원님이 탈당을 하는 이제 기사를 보고 네. 야 드디어 이제 우리 민주당이 네. 순풍에 돛을 달고 네. 순항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너무 감사했죠. 감사했다고요? 이상민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난리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을 시켰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또 국회의원 20대 선거에서도 네. 무려 180석의 의회 권력을 국민들께서 민주당한테 네. 주신 거예요. 네. 그럼 정권과 의회 권력을 가지고 네. 촛불 때 이야기했던 수많은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 네. 또 사회 개혁을 해가는 문제 네. 이러한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네. 실제 그런 것들이 효과 있게 진행이 잘 안 되었던 거예요. 네. 이러한 이제 실망감 또 부동산 정책 같은 이러한 실책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실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들어서고 뭐 저희들이 아깝게 앞에 말씀드렸던 상황 때문에 0.73%로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뭔가 민주당이 민생 정치라든가 경제 회복 네. 이러한 이제 문제에 적극적인 효능감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네. 이게 잘 안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크게는 저는 그 제일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가지는 한계도 있어요. 네. 이게 국가 권력 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효능감 있는 정책을 펴는 문제하고 네. 입법을 하는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가 네. 뭔가 대표를 중심으로 잘 안 움직여지는 거죠. 아. 특히나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네. 매 종편에 나와가지고 집구석 욕만 하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만 네. 맞는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네. 민주당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되는 분인데 네. 아니, 이분이 스스로 네. 나가주시니까 네. 얼마나 반갑고 감사할 뿐이죠. 네. 순풍에 돛단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기보다는 언론에서의 분석은 여기에 그 원칙과 상식인가요? 우리 그 조응천 의원 네, 포함해서 한 6분 정도 계신 걸로 있죠. 알려지고 네. 있는데 흔히 이제 뭐 비명계니 반명계니라고 분류되는 이분들도 지금 12월 중순까지 아마 그 대표에게 뭔가 이렇게 요청한 게 있나 봐요. 그게 네.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도 거취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봐요. 지금 최근에 그 원칙과 상식이 출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네. 이제 이번 주에 네. 드디어 이제 뭐 포문을 여셨죠. 어제 또 심한 말도 하시고 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에 대한 영상을 네. 조금 흐리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뭐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더 거듭나느냐. 네. 거듭나느냐의 핵심은 네. 얼만큼 더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하고 개혁적인 민생 정치를 국민들에게 잘 해내느냐에 네. 이제 승부처가 있는 것이지. 네. 사실 이제 원칙과 상식 같은 이런 분들도 왜 그러겠습니까? 총선이 코앞에 있고 네. 본인들의 공천 문제가 네.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건 당연할 거라고 보고 네. 또. 네. 하지만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나가면 저는 민주당이 더 앞에 말씀드렸듯이 속도감 있는 네. 민생 정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반론 차원에서 좀 약간 좀 부정적인 한번 있죠. 견해를 한번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 거론되고 이상민 의원은 이미 탈당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한 6분 정도 계신 걸로 같고 더 중요하게는 이재명 대표와 이제 대선 경선을 치루었었던 이낙연 그 전 국무총리께서도 지금 제3지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지지한 당원들과 함께 그게 뭐 제3지대가 됐건 뭐 어떤 형태가 됐건 민주당의 분열로 작용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언론에서 호재일 테니까 언론에서는 뭐 매일 뭐 북치고 장구치고 때리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최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는 이제 영향이 부정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걸 뭐 부정하진 않는 거고요. 네. 다만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네. 하지 말아거나 안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어차피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당 내나 네. 당 외곽에서 네. 다양한 움직임들이 저는 발생될 거다라고 봐요. 네. 다만 중요한 문제는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뭔가를 잘 했었던가 네. 돌아보면 네. 의석수를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모양새 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뭐 개혁적인 민생 정책들을 효능감 있게 달성하는 문제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내년에 저는 내년 총선의 네. 핵심은 윤석열 심판이라는 국민들의 시대 정신을 네. 민주당이 얼마나 잘 실현하는가에 네.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당이
독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네. 민주적인 논의를 하더라도 당이 어떤 결정을 하면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이렇게 당내 기풍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역시 반론 차원으로 권태급 위원장님이 방금 이제 일사불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현실 정치에서는 그 말은 곧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총선 전국을 돌파하고 이제 다음 대선이나 그래서 정권 탈환을 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요즘은 좀 조용히 계시지만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이낙연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거론들을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일사불란이라는 표현은 과거 그 권위주의 시절이나 네. 보수 정치가 횡행했던 상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설정과 그리고 수기 과정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직접 경험도 했고 들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냥 본인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의원들과 수없이 물어보고 네. 충분하게 수기를 하고 대신에 결정이 되면은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이런 이제 스타일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도 우리 국민들 보여주셨단 말이죠. 네. 저는 지금 당 운영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민주당이 어떠한 행보를 취할 거냐, 어떤 정책을 밀어붙일 거냐,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과 우리 원내에 있는 네네. 의원들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결정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네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도 누구는 앞으로 가고 누구는 서 있고 누구는 뒤돌아서면 당 꼬라지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윤석열 검사 독재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요구다. 민주당에 대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사법 리스크 이야기도 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궁금했었던 게 또 왼쪽 이제 그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노동운동 하시면서 여러 개 투쟁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 그 단식 투쟁을 했을 때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젊은 그 친구들하고도 이제 인터뷰도 해서 쭉 들어보고 좀 나름 이렇게 지식인 그룹에 계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음 그 단식 투쟁 시작할 때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제1 야당 대표가 단식이나 하고 앉아 있냐, 너무 진부하다, 이런 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 좀 현대적으로 뭐 할 수 없냐, 이런 좀 비판적인 좀 말씀들을 하는 걸 제가 좀 들었었는데 권태급 위원장이 생각하시기에 이재명 대표님의 그 단식 그 이후에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구속영장 그리고 이제 그 기각 이 일련의 그 뜨거웠었던 이 과정에 대해서 뭐 거기 그 당시에 이제 투쟁하러도 많이 서울에 상경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시고 느끼셨는지. 저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처음 시작할 때 방금 오 대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방탄 단식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뭐 대표님의 단식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당신도 그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젊은 층들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뭐 단식 말고 좀 산박한 방법이 없냐? 이는 이제 그 저항의 또는 정당의 대응 형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우리 민주당이 협치하자. 그리고 정부가 잘하면 도와주겠다. 뭐든지 이야기해라. 만나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제안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민주당을 무시하고 검사들을 통해서
압수수색하고 탄압하고 네. 왔단 말이죠. 네. 그러한 상황에서 대표께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단식에 이제 들어가셨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뭐 일주일 지나고 뭐 보름이 지나고 하면서 아 이게 진심이구나라고 저는 우리 당의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당원들 국민들도 네. 돌아서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국회에서 네.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또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법원에서는 네. 이제 기각이 되었단 말이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네. 이런 이제 과정을 봤을 때 역시 저는 뭐 전화 위박 이게 드라마를 쓰더라도 네. 절대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네. 각본 없는 드라마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들은 저희가 대구잖아요. 네. 저는 대표님 단식 들어가고 3일째부터 해서 시국 농성을 네. 지역에서 네. 정말 과거처럼 대형 텐트를 치고 네, 네, 당원들과 이제 네. 20일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저는 만약에 우리 그 현역 의원들이나 네.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네. 이제 대표님의 요청은 음. 내가 죽을 각오로 어. 단식을 들어갈 테니 국민들이 함께 싸워주시라. 더 이상 윤석열 검사 독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국민 항쟁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중에 네. 시국 농성을 돌입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실제로. 어. 물론 저는 이제 뭐 농성을 더 갈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지역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네. 뭐 아침에 피켓팅을 하든 네. 또는 선전전을 하든 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야 네. 168명이 있었는데 네.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대표님의 그 절박함을 우리 원내 국회의원들이나 네. 지역위원장들이 제대로 화답을 했었다라면 아이고, 예. 또 국민이 더 빠르게 이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또 한편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대표님 단식하실 때도 옆에서 이제 함께 좀 지켜봤고 그 격동의 그 시간들을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최근에 하셨던 그 한 멘트가 좀 회자가 되고 있죠. 그 유튜브를 이렇게 라이브로 하시면서 멋진 패배는 없지 않겠습니까? 멋진 패배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은 지금 언론에서 각자가 강론을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과정을 지켜보신 입장에서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멋진 패배란 없다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것은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2023년 또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절박하게 요구하시고 민주당에게 명령하는 이 시대 정신이 뭘까? 저는 단연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시대 정신을 저는 민주당이 당연하게 받아 안아야 되고 네. 당을 책임진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 안을 거냐라는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 그 시대 정신을 받아 안는 유일한 방법은 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네. 승리하는 것이다. 네. 저는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출마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네. 네. 예.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대표님이 이제 당내 상황도 네. 좀 복잡하잖아요. 네. 뭐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무려 73분의 뭐 의원들도 계시고 네. 하지만 가장 이제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도 내년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특히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 또 그 방향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든 총선 공천에 대한 문제든 총선 대응 전략에 대한 문제들이 잡혀져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 방송 원하는 답변 아니는 것 같은데. 좋아요. 아니 그 모르시겠지만 이 진행자는 다음 질문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김어준 총수를 좀 되게 존경스럽게 하는 게
김어준 총수도 이 멘트를 했어요. 진행자 누구나 네. 다음 멘트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김어준 총수는 점점 짬밥이 묻어나가는 게 느껴져서 네. 그래서 제가 잠깐 딴 생각했습니다. 다음 질문. 네. 마지막 아니 오늘 왜 질문이 왜 많아졌어?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지금 선거제 개혁이 가장 오늘의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끝으로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서 이 방송 보신 시청자들께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작년부터 장경태 위원장을 하는 우리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또 우리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당내 특위로 전국 정당위원회도 만들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 이유, 저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유가 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을 하는 이유도 국회의원에 나가는 이유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더 낫게 만들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가치가 네.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저희 같은 원외위원장들한테 당원들한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 중에 특히나 선거제도와 관련한 과제를 꼽으라면 저는 70년 한국 정치를 질곡으로 만들어왔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왔던 우리 민주당의 시대 정신과 당의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정치 개혁에서 가지고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그분들이 저는 정신이고 지금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47석의 비례석을 병립으로 하냐 연동형으로 하냐라는 제한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항상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제가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언론에 잘 안 들어줘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아이고 저 권태경 위원장은 험지 아닌 전략지에 대구에서 당선이 불가능한 국회의원을 출마할 사람이니까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하지만 이러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권역별 비례제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지역 대구 달서갑 위원장이신 권태경 위원장님의 이 외침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국민들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내년 총선 선거제 개혁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시커먼TV 지금 구독해 주시고요. 이상으로서 저희 1시간 동안 권태경 위원장님과 내년 22대 총선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태경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좀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세요. 오늘 시커먼 TV 너무 이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도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권태경 TV 꼭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